안녕하세요. 그림과 시를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프랑스 대혁명 중 예술 애호가였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804년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얻으며 제정을 선언한 나폴레옹은 35세의 나이로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흥미롭게도 다비드는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 기록하에서 교황 비오 7세가 손을 들어 나폴레옹을 축성하는 듯한 모습을 그려놓았는데요. 실제로 비오 7세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황제 취임식 당시 40살에 가까웠던 조세핀을 마치 10대 소녀처럼 어리고 순진한 모습으로 그려놓았습니다.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된 지 12년 만에 프랑스 국민들은 나폴레옹 황제를 환호 속에 맞아들였습니다. 왕의 이미지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나쁜 기억으로 남았지만 황제는 신성 로마 제국과 마찬가지로 영광과 위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나폴레옹은 고대 로마 제국 황제의 후임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같은 정치적 변화로 인해 신고전주의는 더욱 강력하게 프랑스와 유럽 미술을 지배했습니다. 이 당시 음악 천재 베토벤은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고 있는 빈에 살고 있었으나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에 공화주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인간 세계에 불을 가져다 준 그리스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와 같다고 여겼습니다. 이집트와 마렌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정예 군대를 물리친 나폴레옹의 영웅적인 리더십은 이 같은 베토벤의 존경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1802년에 베토벤은 아예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 붙인 교향곡 3번을 작곡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미 베토벤은 청력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청력을 잃은 것에 상실한 베토벤은 자살을 결심하고 동생들에게 유서를 남겼으나 자살을 시도하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나폴레옹이라는 영웅적 등장을 통해 절망을 이겨낼 희망을 찾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베토벤의 전기를 쓴 제자 신들러에 의하면 1802년 주 오스트리아 프랑스 대사인 베르나도트 장군에게서 나폴레옹의 활약상을 듣고 영웅 교향곡 작곡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교향곡 사악장에 자신이 1801년에 작곡했던 발레 음악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을 인용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인간 세상에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불은 평등과 자유였으며 동시에 베토벤은 자신의 예술을 불멸의 존재인 프로메테우스에 빗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1804년 이국의 초연을 앞두고 나폴레옹의 황제 등극 사실을 전해들은 베토벤은 분노에 차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 그도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이었어. 이제부터 그는 인권 따위는 집어던지고 모두를 지배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만 생각하는 독재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으며 베토벤은 교향곡 표지에 자신이 직접 쓴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는 부분을 지우고 새로운 제목인 영웅 한 위대한 인물을 추억하며로 고쳤었습니다. 빈에 보존되어 있는 베토벤의 친필 악보에는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는 제목을 펜으로 지워버린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공화주의자인 동시에 계몽주의에 경도되었던 베토벤은 이후 나폴레옹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1812년에 완성된 그의 교향곡 7번은 나폴레옹 군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오스트리아 상위 용사들을 위한 기금 마련 음악회에서 초연되었습니다. 힘차고 리드미컬한 3, 4악장은 기병대의 진군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베토벤은 나폴레옹이 1815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된 후에야 그에 대한 악감정에서 벗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혁명의 자식들과 시대의 정신이 나폴레옹의 강철 같은 정신을 원했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베토벤의 교향곡 3번, 7번 외에 5번, 9번에도 혁명의 정신과 나폴레옹적인 분위기가 담겨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나폴레옹은 상당한 예술 애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색과 독서를 좋아했으며 훌륭한 문장가였던 그의 성향은 고전주의보다는 낭만주의에 더 가까웠습니다. 황제가 되기 위해서 다비드의 혁명적인 예술을 10분 이용했고 다비드를 궁정 제1화가로 임명하면서 가까이 하기도 했지만 황제가 된 후부터는 베르네나 그로의 그림을 더 선호했습니다. 특히 앙투안 장 그로가 그린 전쟁 장면들은
다비드의 지나친 영웅주의보다 한결 더 사실적이었는데 이 점이 전장에서 병사들과 침식을 함께한 나폴레옹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야전 장교 출신인 나폴레옹은 전쟁의 참혹함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전쟁을 영웅적이라기보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묘사한 그로의 그림을 더욱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체제의 선전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로나 베르네의 그림처럼 전쟁의 비참함을 그대로 드러낸 작품은 그리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비드가 그린 장엄하고 영웅적인 전쟁 장면이나 황제의 초상화가 체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필요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제정시대의 예술은 나폴레옹 본인이 가진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 셈입니다. 프랑스 민중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제를 뒤엎는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민주주의를 계승해야 할 나폴레옹이 가장 전제적인 재정체제를 구축했다는 모순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혁명 당시 타도 대상이 되었던 정치, 경제, 사회의 구체제인 앙시eng 레짐으로 돌아간다면 아무리 대중적 인기가 높은 나폴레옹이라고 해도 국민들의 반발을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앙시eng 레짐이 아닌 그렇다고 해서 혁명정부의 공화정도 아닌 제3의 통치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혁명 이전부터 예술 애호에 취미가 있었던 나폴레옹과 부르주아 계층은 평등과 자유를 이념으로 한 혁명이 터진 이후부터는 이 평등주의가 예술로 번져나갔습니다. 1792년 국민의회는 비어있는 루브르궁에 미술관 창설을 결정했는데 이 미술관이 현재 루브르 미술관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 시대를 동경했던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을 떠날 때부터 이미 175명의 학자들을 원정에 데려갔고 이 원정에 참여했던 박물학자 도미니크 비방드농을 일대 박물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혁명과 함께 많은 귀족들이 해외로 망명함으로써 미술품 고객이 크게 줄어들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고객층 또한 경제적인 혼돈 상태에서 미술품을 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혁명 초기의 예술가들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혁명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며 이는 그동안 귀족의 하인처럼 취급받던 자신들의 신분이 혁명과 함께 격상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나폴레옹 정부는 예술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고 재정체제가 안정되면서 부유한 시민계층이 새로운 예술의 소비자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음악에도 나름의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나폴레옹은 1808년 빈을 공격할 때 77세의 하이든이 빈의 자택에서 숨을 거두자 그 집 앞에 자신의 의장들을 도열시켜 예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출신으로 혁명 전까지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의 비호를 받으며 활동했던 작곡가 루이지 체루비니는 혁명이 일어나자 빈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1809년에 빈에 진주한 나폴레옹은 직접 체루비니를 찾아가 파리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체루비니는 루이 16세의 처형일을 기념하는 레퀴엠 C단조를 작곡했고 베토벤은 이 곡에 대해 모차르트의 레퀴엠보다 낫다고 격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체루비니의 작품 중 하나를 비판하자 체루비니는 제가 전쟁에 대해 모르는 것만큼이나 패하는 음악을 모르시는군요 라고 날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나폴레옹과 사이가 나빠진 체루비니는 쥐기를 잃고 시골에서 운둔하게 되지만 나폴레옹이 권력을 잃게 되자 1822년 파리 음악원장으로 복귀해 20년간 이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의 침탈자라는 달갑지 않은 호칭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매력과 천재성으로 많은 예술가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1808년에 에어푸르트 회합을 위해 빈에 온 나폴레옹을 만났다가 그의 해박한 지식과 교양에 반했다고 합니다. 괴테를 만난 자리에서 나폴레옹은 보란듯이 볼테르를 비판한 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정확하게 분석해 괴테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폴레옹은 전쟁을 위해 원정을 다닐 때마다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7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훗날 괴테는 나폴레옹에 대해 마치 훔메리 피아노를 다루듯 세상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인물이다. 그리스인들이라면 나폴레옹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았을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아는 능력이
나폴레옹이 가진 모든 능력 중에서 가장 탁월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프렌츠 2세나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 등은 이러한 나폴레옹의 매력에 쉽사리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나폴레옹은 늘 미천한 신분의 왕위 찬탈자였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힘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